안 돼. 넘어져서는 안 돼. 심장이 바닥에 쿵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외쳤다. 78, 김복자. 이제는 내 이름보다 할머니라는 말이 더 익숙한 나이였다. 20살부터 공장에서 쉬지 않고 미싱을 돌리던 달이었다. 결혼 후에도 반찬 배달을 하며 1,000원, 10,000원 악착같이 모았던 달이. 그 다리가 배신을 하기 시작한 건 8달 전부터였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허벅지가 힘없이 떨렸고 계단을 오를 때는 난간을 잡지 않으면 식은땀이 났다. 지난달에 마당에서 한 번, 거실에서 또 한 번 넘어지고 난 후에는 아예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그만두었다. 넘어져서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혹은 넘어진 채로 아무도 발견 못하고 밤을 지새울까봐 평생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써 왔는데 이렇게 힘없이 무너질 줄은 몰랐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말은 이럴 때 하는가 보다. 의사 4명을 찾아갔다. 모두 검사 결과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특별한 병은 없어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겁니다. 비타민, 칼슘, 어지럼증 약이 쌓여갔지만 다리 힘은 돌아오지 않았다. 마지막 의사가 나에게 던진 말은 내 영혼을 찢어 놓았다. 할머니, 이제 혼자 계시면 위험합니다. 대개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같이 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이 집, 남편과 내 피와 땀으로 지킨 이 3층짜리 단독주택, 내 유일한 자존심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 집이 나를 지켜줄 수 없는 위험한 공간이 되어버렸다. 나는 완전히 소파 위에 갇혔다. 불안은 확신이 되었다. 결국 나는 짐이 될 거야. 이 집을 뺏기게 될 거야. 딸 지윤이가 자주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었지만 내 마음을 가장 괴롭힌 건 사위 진호였다. 건설회사 부장이라는 그는 늘 웃는 낯이었지만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 나는 겨우 기업 워크로 향했다. 목이 너무 말라서 물 한 잔을 마셔야 했다. 다리가 떨려 벽을 짚고 있는데 거실에서 사위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의사도 확인해줬잖아. 독거는 불가라고. 어머님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지. 이 집은 계단도 많고 요양원이 안전하다고. 딸 지우는 울먹였다. 오빠, 그래도 엄마인데. 엄마? 내가 어머님 걱정 안 하는 줄 알아? 생각해봐.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미리 정리해야지. 그래야 이 집을 팔아서 우리 전세금에 보탤 수 있잖아. 진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내 귀에는 잔인하게 명확했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몸이 얼어붙었다. 내가 다리가 아프다고 말할 때마다 진호는 요양원과 상속 이야기를 더 자주, 더 자세히 꺼냈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내 다리가 아픈 게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닐 수도 있나?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다. 내 사위가 설마. 며칠 후 진호가 퇴근 후 내 방에 왔다. 그는 테이블 위에 보험 서류가 아닌 묵직한 서류철을 올려놓았다. 어머님, 이제 저희가 노후를 좀 정리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만약을 대비해서 이 유산 정리 서류에 서명을 좀 해주셔야. 어머님 안전을 위한 겁니다. 그 순간 내 가슴은 찢어졌다. 평생 땀 흘려 번 모든 것을 이 사위가 내 다리 떨림을 이용해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진호는 너무나 친절하게 펜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내 손은 덜덜 떨렸다. 마음이 흔들린다. 는 건 이런 느낌이겠지. 나는 서명을 거부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은 안 되겠다고 힘없이 말했다. 진호는 잠시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다시 웃었다. 네, 어머님. 천천히 하세요. 서두를 필요 없죠. 그날 밤 나는 소파에서 벽을 짚으며 겨우 부엌으로 기어갔다. 다리가 너무 떨려서 벽을 잡아야만 했다. 눈은 눈물로 흐릿했지만
귀는 쫑긋 세워졌다. 사위 진호가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조용히 속삭이듯이. 걱정 마세요. 일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사가 이미 독거 불가 판정을 내렸으니 어머님은 곧 스스로 포기하실 겁니다. 그분이 이대로 더 오래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해드린 대로만 진행하면 이번 달 말에는 정리될 것 같습니다. 내 몸이 얼어붙었다. 그분이 이대로 더 오래 걸을 수 없을 겁니다. 그 말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었다. 내 다리가 낫지 않는 것이 어쩌면 노화가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의혹이 처음으로 내 마음을 찔렀다. 나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다.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내 사위는 내 친딸과 함께 내가 짐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짐이 되도록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땀에 젖은 채 나는 고통스럽게 밤을 지새웠다. 그분이 이대로 더 오래 걸을 수 없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몸이 얼어붙은 그날 밤 이후 나는 주변의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다. 이건 계획이었다. 사위 진호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아주 치밀하게 짜놓은 덫이었다. 1. 의혹, 디컨피엔사. 그때부터 진호는 전과 달라졌다. 아니, 전보다 더 친절해졌다. 내가 조금이라도 방 밖으로 나가려고 몸을 움직일 때면 진호는 불이 나게 달려왔다. 어머님, 제가 해드릴게요. 의사 선생님도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걱정하는 투였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다. 마치 내가 빨리 주저앉기를 바라는 것처럼. 가장 이상했던 건 가구였다. 내가 벽을 짚고 겨우겨우 이동할 수 있도록 복도에 놓아두었던 튼튼한 협탁이 사라졌다. 대신 거실에는 낮고 움직이기 불편한 소파만 덩그러니 놓였다. 어머님, 혹시라도 넘어지시면 큰일 나니까 그냥 소파에 앉아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호가 말했다. 벽을 짚으려 해도 손에 닿는 것이 없었다. 나는 점점 더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진호는 걷는 대신 휠체어를 이용하라고 강력하게 권유했다. 휠체어가 훨씬 안전합니다. 휠체어에 앉아 몇 주를 보내니 다리 힘이 정말 거짓말처럼 빠르게 빠져나갔다. 움직이면 안 된다는 사위의 말과 의사의 진단이 겹치면서 나는 스스로를 가두었다. 다리가 아픈 것은 당연한 노화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무너지는 것인지 나는 혼란스러웠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괜히 사위를 의심하는 못된 시어머니가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벽을 짚고 겨우 화장실에 가려 할 때 진호가 보여준 짜증 섞인 표정, 그 짧은 찰나의 눈빛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동을 통제하여 더 약하게 만들고 있었다. D. 진실 추적과 조력자, 인베스티가창. 딸 지윤이는 진호가 시키는 대로만 했다. 지윤이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해봤지만 딸은 늘 눈물만 글썽일 뿐 진호의 말을 거역하지 못했다. 이미 진호의 꼬임에 완전히 넘어간 모양이었다. 내가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다. 이 집은 내 자존심이자 남편과의 추억이었다. 나는 그때부터 사위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는 78배 늙은 탐정이 되었다. 그러다 문득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 바로 이웃집 고등학생 미라였다. 미라는 복자 할머니에게 가끔 반찬을 가져다 주러 오는 착한 아이였다. 미라는 내가 소파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진호가 과하게 나를 챙기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진호가 잠시 마당에 나간 사이 나는 미라를 불렀다. 미라야, 할미가 요즘 다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 혹시 네가 잠깐 내 방에 들어와 줄 수 있겠니? 아무도 모르게.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방에 들어왔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침대 옆 서랍 제일 밑칸에 서류 처리 하나 있다. 진호가 보험 서류라고 했는데
할미는 눈이 침침해서 도통 읽을 수가 없구나. 네가 그걸 펼쳐서 제목이랑 중요한 부분만 할미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줄 수 있겠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미라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빠르게 행동했다. 진호가 마당에서 돌아오기까지는 5분도 채 남지 않았다. 미라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서류철을 꺼냈다. 그 서류는 보험 서류가 아니었다. 겉표지에는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다. 노인 낙상 예방 관련 연구 보고서, 근력 및 균형 감각 강화 프로토콜 5가지. 미라는 빠르게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촬영했다. 특히 스타다드까지 필수 운동 프로토콜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진호가 현관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미라는 서류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방을 나섰다. 그날 밤 미라가 몰래 쪽지를 보내왔다. 송을 씨는 떨렸지만 내용은 무시무시했다. 할머니, 이 서류는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법이에요. 진호 아저씨가 대학 때 쓴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진호가 나를 위험하게 방치했다는 증거였다. 미라는 이틀 후 다시 쪽지를 통해 더 충격적인 진실을 전해왔다. 미라가 학교 도서관에서 보건복지부의 공식 가이드라인과 진호의 보고서를 대조해 본 결과였다. 진호가 숨긴 핵심은 낙상 예방은 단순히 걷는 운동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이었다. 노화로 인해 약해진 균형 감각과 빠른 반응력을 키우는 특화된 훈련이 반드시 필요했다. 할머니 진호 아저씨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 보고서에 낙상 위험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운동이 적혀 있어요. 그게 바로 한 발로 서기 가하라 운동이래요. 미라의 쪽지를 읽는 내 손이 심하게 떨렸다. 대한노인병학회에서도 권장하는 운동이래요. 양치질 할 때처럼 안전한 곳에서 한쪽 다리당 33씩 초씩 하루 3번만 해도 낙상 위험이 43, 43%나 줄어든대요. 아저씨는 할머니가 걸으면 안 된다고만 했잖아요. 움직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건 할머니를 약하게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람, 배신의 확신, 건퓨마창. 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배신감과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억울함이었다. 내 다리가 아픈 것은 노화 때문이 아니었다. 사위 진호의 의도적인 방치와 심리적 조작 때문이었다. 그는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무력해지기를 바랐다. 내 사위가 평생 내가 피와 땀으로 지킨 이 집 6억 5천만 원 때문에 나를 병들게 하려 했다니. 나는 이를 악물었다. 온몸의 뼈가 비명을 지르는 듯 했지만 이제는 주저앉을 수 없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진호의 뜻대로 되는 것이었다.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한편 진호는 내가 유산 정리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계속 미루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의 친절한 가면이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딸 지윤이가 내 방에 와서 울면서 애원했다. 엄마, 우리 전세 계약이 곧 끝나요. 오빠가 이번 주 안으로 이 집 정리가 안 되면 큰일 난대요. 엄마, 제발 서명해주세요. 요양원 가면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지윤이의 눈빛은 불안과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진회에게 세뇌당했지만 여전히 내 딸이었다. 하지만 나는 지윤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진호는 도망가거나 더 나쁜 짓을 할지도 몰랐다. 딸이 방을 나간 직후 진호의 통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건설회사 부장다운 차분하고 계산적인 목소리였다. 변호사님, 내일 모레 아침 10시로 공증을 진행해 주십시오. 어머님은 휠체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끝냅시다. 48. 시간 후에는 서류 정리됩니다. 48시간 이틀이었다. 이틀 안에 나는 이 싸움에서 이기거나 모든 것을 잃고
요양원으로 끌려가야 했다. 나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진정시켰다. 진호가 나를 독거 불가 환자로 만들었다면 나는 그의 눈앞에서 독립생활 가능한 사람임을 증명해야 했다. 그 순간 나는 결정했다. 내 몸을 되찾을 것이다. 내 힘으로 이 집을 지킬 것이다. 빠프다, 반격 계획, 콘트라 아타키. 다음 날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간, 나는 소파에서 벽을 짚고 겨우 침실로 향했다. 침실 문을 조용히 잠그고 미라가 알려준 비법대로 훈련을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훈련은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share, stands 였다. 이건 노인장 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에도 핵심 평가 항목이었다. 침대 모서리를 잡고 나는 온 힘을 다해 일어섰다. 하나. 엉덩이가 들썩이는 순간 다리에 불이 나는 것 같았다. 둘. 온몸이 떨렸다.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나는 미라가 알려준 대로 하루 2번, 10번씩 반복했다. 처음 이틀은 7번 이상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났다. 하지만 진호가 내 다리 힘을 빼려고 했던 일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다. 몸은 정직하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몸은 반드시 보답할 것이다. 가장 치명적인 균형 훈련인 한 발로 서기 어음도 매일 밤 시작했다. 침대 머리맡을 짚고 한쪽 다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3초도 버티기 힘들었다. 온몸이 휘청거리고 식은 땀이 흘렀다. 5일째 되는 날, 나는 한 발로 간신히 8초를 버틸 수 있었다. 10일째 되는 날, 나는 15초를 버텼다. 아직 미라가 말해준 33초는 미치지 못했지만 걷는 느낌 자체가 달라졌다. 내 발이 땅을 딛는 감각, 내가 똑바로 서 있다는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진호는 내가 휠체어에서 더 무력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를 위해 완벽하게 연기했다. 그는 내가 기력이 없어 보여서 기뻤는지 이제는 방에 들어와서도 나를 살피는 횟수가 줄었다. 나는 밀에게 부탁하여 노인 정용품인 것처럼 포장된 초소형 녹화 장치 녹음기 라네를 구매했다. 미라와 나는 이것을 침실 스탠드 뒤쪽에 아주 교묘하게 숨겼다. 공증의 날 아침이 밝아왔다. 진호가 변호사에게 마지막으로 전화 통화를 했다. 내일 아침 10시입니다. 일은 확실하게 끝날 겁니다. 어머님은 너무 약해지셔서 이제 이 집을 지킬 힘이 없어요. 걱정 마세요. 진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서류를 들고 내 방으로 들어왔다. 나는 침대에 누워 힘없이 숨쉬는 척 연기하고 있었다. 진호는 테이블 위에 유산 포기 서류를 올려놓고 흐뭇하게 웃었다. 그가 방을 나서는 순간 나는 이불 아래 숨겨둔 손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켰다. 진호가 방금 했던 모든 말은 녹음 장치에 기록되고 있었다. 나는 침대 머리맡을 잡았다. 온몸의 근육이 떨렸지만 이젠 통제할 수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내일 아침 10시. 진호는 내가 휠체어에 앉아 서명을 하리라 믿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내일 아침 완벽하게 균형을 잡고 일어설 준비를 마쳤다.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몸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내가 이길 것이다. 계속하기 전에 당신이 어디에서 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전해질지 정말 궁금해요. 다음 날 아침 10시, 이 모든 악몽이 시작된 이 3층짜리 단독주택의 거실에 공증 변호사 김 씨가 앉아 서류를 펼쳤다. 진호는 미소 지으며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진호가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거실 중앙으로 나왔다. 딸 지우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소파 끝에 앉아 있었다. 진호는 승리에 도취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이제 저희가 편안하게 모실게요. 이 서류에 서명만 하시면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재산 정리와 요양원 입소 동의서예요. 그는 펜을 내 손에 쥐어주려 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렸다.
진호는 짜증이 난 듯 돌아보았지만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문 앞에는 내가 따로 고용한 변호사와 미라, 그리고 관할 경찰서 소속 여성 수사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진호 씨, 저희는 노인 학대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출두했습니다. 수사관이 차분하게 말했다. 진호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그는 나를 향해 돌아보았지만 이미 나는 그의 질문에 답할 준비를 마쳤다. 나는 휠체어 팔걸이조차 잡지 않고 조용히 몸을 고추 세웠다. 매일 밤 침실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연습했던 노인장 기요양보험 핵심 평가 항목인 의자에서 일어나기 동작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엉덩이가 들썩이는 순간 다리에 남아있던 미세한 떨림조차 사라졌다. 나는 완벽한 균형을 잡고 우뚝 섰다. 진호와 지윤, 공증 변호사까지 모두 경악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스스로 걷는 것조차 불가능했던 내가 땅을 딛고 똑바로 서 있었다. 나는 천천히 휠체어를 밀어 벽에 세우고 곧바로 테이블로 걸어갔다. 내 다리는 단단했고 내 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진호를 향해 걸어갔지만 그를 쳐다보는 내 눈빛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따뜻함도 없었다. 나는 코트 주머니에서 초소형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았다. 검은색의 작은 기기는 침묵을 깨고 진호의 목소리를 거실 가득 울려 퍼지게 했다. 내일 아침 10시입니다. 일은 확실하게 끝날 겁니다. 어머님은 너무 약해지셔서 이제 이 집을 지킬 힘이 없어요. 걱정 마세요. 진호의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가 끝나자 거실에는 침묵이 내려앉았다. 공증 변호사 김 씨는 안경을 고쳤으며 진호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진호는 입술을 깨물며 몸을 떨었다. 나는 미라가 확보해준 진호의 노인 낙상 예방 관련 보고서 4본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네가 감추려 했던 진실부터 말해주마. 네가 나를 무력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치밀한 계획 말이다. 나는 보고서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네가 의도적으로 숨겼던 정보, 바로 균형 훈련의 중요성이다. 대한노인병학회에서도 권장하는 한 발로 서기운동 하루 3번, 30초씩만 해도 낙상 위험이 43%나 줄어든다는 사실. 너는 이걸 알면서도 나에게 걷지 말라고만 했지. 계속 앉아 있으라고만 했지. 나를 점점 더 약하게 만들었어. 미라가 수사관들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진호의 악의적인 방치를 확인해 주었다. 진호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부인하려 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실수로.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실수? 네가 내 다리를 무너뜨리려 했던 지난 몇 달 동안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노화로 인해 몸이 쇠약해진 독거 불가 환자였다고 믿었다. 하지만 미라가 이 보고서를 준 후 나는 매일 밤 훈련했다. 나는 다시 한번 다리를 들었다. 침대 모서리를 짚지 않고도 나는 양치질하는 동안처럼 한쪽 다리로 30초 이상을 완벽하게 버텨냈다. 내 몸이 되찾은 균형과 힘이 진호의 거짓말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진호는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무릎을 꿇고 내 치마를 붙잡았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고 목소리는 흐느꼈다. 어머니, 제가 사위입니다. 우리 지윤이를 생각해서라도, 당신의 딸을 생각해서라도 저에게 이러실 수 없잖아요. 저는 가족이에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진호는 가장 중요하고 약한 고리인 가족이라는 이름을 들먹이며 마지막 감정적인 카드를 던졌다. 나는 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정한 분노는 거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20살부터 공장에서 미싱을 돌려 반찬 배달까지 해가며 피와 땀으로 번 돈으로 6억 5천만 원짜리 이 집을 지켰다. 너는 내 다리 떨림을 이용해 내가 무너지기를 바라면서 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지. 네가 내 건강이 무너져 나자빠지기를 계산한 그 순간
너는 이미 내 가족이 아니었다. 내 미래는 여기서 끝이다. 수사관들이 곧바로 진회계 수갑을 채웠다. 박진호 씨 노인 학대 및 상속 사기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진호는 끌려나가면서 딸 지윤에게 절규하듯 소리쳤지만 지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울고 있었다. 공증 변호사는 들고 온 모든 서류에 빨간 글씨로 무효 도장을 찍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거실에는 진호의 절규와 지윤의 흐느낌, 그리고 내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진호는 노인 학대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 결과 그는 이 집 6억 5천만 원을 노린 악의적인 범죄가 인정되어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는 건설회사 부장 자리를 잃었고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의료 관련 자격증은 박탈당했다. 또한 그는 재판 비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5천만 원을 내게 지급해야 했다. 지윤은 남편의 범죄를 방조하고 어머니의 불행에 무관심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사회적 비난에 직면했다. 나는 지윤에게 모든 관계를 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지윤은 이혼 후 모든 것을 잃은 채 외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진호는 탐냈던 집을 얻기는커녕 가족과 사회적 지위, 미래까지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감옥에 갇혔다. 2년 후 나는 80살이 되었다. 이 모든 고통과 배신을 겪은 지 2년이 지난 지금 나는 더 이상 지팡이가 필요 없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뒷산까지 30분을 걷는다. 내 다리는 단단하고 내 걸음은 빠르다. 나는 이전에 독거불가 판정을 받았던 환자가 아니었다. 1년 전 신체 기능 평가에서 나는 60대 초반의 균형 감각과 반응 속도를 보이며 의사들을 놀라게 했다. 내 불면증은 사라졌고 나는 매일 밤 평화롭게 잠든다. 나는 진호가 나를 가두려 했던 이 3층짜리 단독주택을 동네 노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진호의 보고서와 미라의 도움으로 배운 노인 낙상 예방 지식을 기반으로 복자 할머니의 튼튼한 다리 모임이라는 자원봉사 그룹을 만들었다. 일주일에 3번, 거실은 지역 노인들의 건강 강좌 및 훈련센터가 되었다. 나는 내가 기적적으로 회복했던 비법을 모든 참가자에게 전수했다. 그들이 안전하게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를 반복하고 양치질할 때마다 한 발로 서서 균형 감각을 단련하게 했다. 이제 모임에 참여하는 이웃만 20명이 넘는다. 미라는 내 멘토링 덕분에 간호학과에 진학했고 주말마다 찾아와 모임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와준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이웃이 아닌 내 삶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때때로 거실 창밖의 햇살을 받으며 나는 휠체어에 갇혀 스스로를 짐이라 여겼던 88배 복자를 생각한다. 그 여자는 자기 몸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내 몸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주변의 가구와 친절한 가면이 나를 위험하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나는 사위의 배신 덕분에 잊고 있던 내 안의 힘과 자유를 되찾았다. 나는 모임 회원들과 함께 걷기 훈련을 위해 마당에 설치한 평행봉을 잡고 한 발로 서서 멀리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진호는 내가 이 집 6억 5천만 원 때문에 무너지기를 바랐다. 나는 그 시련을 통해 진정한 건강과 자유를 얻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그들이 나를 파괴하려 했던 지식으로 내가 나를 구원하고 다른 이들의 삶까지 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이야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앞으로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더 보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